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국제 관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제 트럼프 두 번째 집권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이 한반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국 중상대학교 비잉다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잉다 선생님의 논지가 효율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광대 조정원 선생님께서 통역을 이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 모시고 그럼 바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비잉다 선생님 발표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어 잘 하시는 네네. 선생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조정환 교수님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의 준비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 사항 내서 저를 좀 도와주신 고려대 유영은 교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 저는 중국어로 좀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시간상으로 제가 한국어 좀 서투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한국어로 좀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 주제는 트럼프 2.0 시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잡냐면요. 주로 지금 원래 트럼프 다시 등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 평화적인 제스처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 좀 등장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또 평화적인 그 접촉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 보나 그 한반도 내부에서 보나 그 평화적인 분위기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상황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다시 재개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 문제 대답하기 위해서 그 먼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 대외 전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 하면은 주로 대외 전략 목표부터 좀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특히 2기 행정부 출범한 후에 계속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소위 그 메가라는 목표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 더 진일보 해석한다면 사실 미국의 국제 질서의 주도 지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패권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그 이런 전략 행정부에서 이런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미국 우선라는 원칙을 계속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미국 우선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즉 미국의 그 국제 질서의 주도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이익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런 국제 질서 주도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 또는 의무를 좀 딱 해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만약에 동맹국들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한테서 계속 이익만 챙긴다면 이거 사실 미국의 실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한테 요리한 점을 다 계속 견제하고 미국한테 요리하지 않는 부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점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미국 우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그 관세 정책 통해서 동맹국들에게 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그 중국을 더욱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을 더 견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동맹국들이 다 같이 가담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근데 동맹국들이 그 반응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동맹국도 있고 적극지 않는 동맹국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전략적 목표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그 원칙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중국 견제 전략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그 두 가지 그 루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맹국 관계 강화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잘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 좀 겨루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이 러시아 관계 완화시키고 시킴으로써 중러의 전략적 협력 관계 약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다시 당선된 시절부터 북한의 대화 제스처를 좀 해왔고, 그래서 이런 그 북한하고 대화 그 분위기 조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북한하고 중국 간의 불신 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그 전략 추진됨에 따라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 그리고 동맹국하고 미국의 동맹국하고 그 미국과의 관계 그 중에 특히 우리 동바 지역에서 이야기한다면 주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 지금 우선 미국하고 일본 관계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 그 군사 대구 그리고 정치 대구 추구하는 것이 일본의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예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외 정책 전략도 동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 조치를 통해서 일본의 그 장기적인 전략 목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트럼프 다시 등장한 후에 사실 미일 관계 또 진일보 강화해 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본하고 미국 간에 특히 작년부터 그 미일 안보 조약을 더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좀 승격해 왔습니다. 즉 주일 미군 사령부를 미일 연합 작전 사령부로 좀 승격시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본의 아주 큰 그 전략적 이득을 보이는 겁니다. 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하고 미국이 특히 2025년 3월
그 양국이 그 미일 그 연합 사령부 설립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또 미사일 그 생산 배치하는데 또 큰 합의를 좀 도달했습니다. 이 미일 간의 군사적 동맹 강화하는 것은 사실 이 지역의 큰 불안정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또 그렇고요. 그 군사 동맹 강화하는 것이 꼭 그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미일 관계 강화하는데 계속 강화하는 추세예요. 물론 주로 군사 동맹 쪽으로 강화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전략 아래에서 그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그 좀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정전 협상 조율 과정에 사실 러시아한테 많은 타협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한국 학자하고 중국 학자, 일본 학자들이 이것은 19세기 열강들이 그 식민지 재분할하는 그 국면을 21세기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심지어 미국이 그 동맹국들의 그 반대에 좀 불구하고 그 러시아한테 많은 양보를 좀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 때 러시아 대한 압력 주고 그리고 러시아 비난하는 공동 성명까지 미국이 좀 반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 러시아 관계 완화 시키고자 한다는 그 의도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러시아 관계 어느 정도 완화한 다음에 온 힘으로 동북아 지역 아니면은 그 아태 지역 그 힘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미국의 그러한 입장을 좀 살펴보고 계속 자국의 이익을 좀 챙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중동 지역 분쟁 이용해서 러시아가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좀 얻고 나중에 정전 협상에 더 유리한 입지에 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 어느 정도 좀 완화됐고 아마 앞으로 더 개선될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일본, 대러시아 관계 개선의 강화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도 대응적으로 반격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관계 시간 좀 모자라가 좀 저한테 네. 30분이죠? 30분. 네. 저는 최대한 빨리 좀 끝낼 거예요. 시간 벌써 12시 가까우니까. 사실 중국도 러시아하고 좀 전략적 협력적 동반자 관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러시아하고 중국 수교 75주년 때 양국 정상이 신시대의 전면적인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시키자 이런 공동 성명 발표했습니다. 이런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
더 견고화 시켰습니다. 올해도 2025년 5월 9일 그 러시아의 승전 그 기념 행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또 참석하셨고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 또 만나서 좀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공동성명 또 나왔습니다. 진일보 러시아하고 중국의 전면적인 전략 협력적 관계 심화시키자. 사실 이런 전략적 협력 관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중국 측도 그렇고 러시아 측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러시아는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되, 근데 미국하고 같이 중국 견제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3년 끝나고 미국 대외 정책 어떨지 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아마 미국이 다시 러시아 압박 쪽으로 좀 정책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잘 유지해야 미국하고 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는데 그 노력하면서도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도 개선될 공간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군사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근데 다른 측면에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하고 협력할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등장한 다음에 일본이 사실 미국한테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실 불만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일기처럼 일본이 그 미국하고 관계 강화하다가 중국 쪽으로 다시 그 기울이는 쪽으로 좀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꼭 가운데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균형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이라는 말 그냥 50%대 50%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좀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국도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일본과의 관계 완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중국하고 일본 간의 그 완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일본 내 일본 내 아주 규모가 큰 경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일본 측에서도 향후의 양국 관계, 또 서로 협력 대상자 관계, 서로의 위협하지 않는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 중일 간에 향후에 양국이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무역 질서 공동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합의를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일본과의 관계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임 동안 아마 중일 간의 관계가 좀 계속 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그 중국하고 일본 관계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계속 그 대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동맹국한테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런 미국의 동맹국, 특히 일본이 과연 미국의 압력을 버틸 수 있겠냐? 이거 의문이에요.
만약에 버틸 수 없으면 그 미국에 따라서 계속 중국 전면적으로 견제 방향으로 나간다면 사실 중일 관계도 다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큰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신냉전 구도가 다시 정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 중국이 신냉전 구조 나오는 것을 중국이 계속 반대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냉전 구조 이 동북아 지역에서 정착되면 사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사실 한국에서도 사실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노력하는 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지역의 동북아 지역의 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국제적 상황, 국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거 사실 그 여러분들 아마 더욱 관심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특히 미국이 자기 전략적 자국의 전략적 중심을 유럽 쪽 중동 지역에서 아태 지역 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아마 트럼프 정부가 온 힘을 다 중국 견제에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정세 불안정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정세가 아주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남북 관계 아직 좀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적대적인 그 상태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재작년부터 이런 남북 관계 전시의 적대적인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출범하고 대북한의 접촉 정책을 다시 회귀했지만, 근데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한반도 차원에서. 그리고요, 특히 다른 지역 전쟁이 한반도까지 퍼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북한이兵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파병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무기를 우크라이나 쪽에 좀 제공하고, 이거 사실 어느 정도 보면 간접적으로 사실 남북 간에 어느 정도 보면 전쟁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 파병하는 것을 좀 공개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 절대 국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어떤 시설 공격하는 것, 아니면은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화물선 공격하는 것, 사실 이 전쟁을 다른 지역으로 좀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상황 바로 이런 위급한 복잡다단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러면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시키는데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유리한 점이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 평화 제스처이지만, 근데 압력보다는 평화 대화의 제스처 보이는 거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이재명 정부의 대북한의 정책 다시
그 뭐 평화적으로 대화 접촉 쪽으로 선회하는 거예요. 예, 이거 윤석열 정부 대 북한의 압력하는 그 정책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중국의 역할도 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계속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중국 역할 발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러 중국을 배제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도 그렇고 지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이 적어도 지역에서 냉전구도 나오는 것을 좀 반대하잖아요. 사실 이것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점도 있기는 있지만 시간 관계로 다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리한 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또 우선 미국의 트럼프의 대북한의 대화 제스처, 이 제스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대화 제스처, 평화 제스처 오래 갈 수 있을지, 유지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일기에도 사실 북한하고 많은 대화를 좀 추진해 왔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인 그 표라고 봅니다. 신빙성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만약 안정화되면은 한미 동맹 어떻게 강화할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요인이요. 또 한 가지는 그 한반도 내부의 요인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또 남북관계 적대 관계를 규정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을지, 특히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몇 년 전보다 훨씬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좀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을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 아주 큰 문제예요. 또 한국도 이재명 정부 대 북한의 또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세인데요. 근데 미국 요인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한국 국내에 그 반대 소리 어떻게 넘어갈지, 사실 이것도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꼭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한반도 좀 불안정 상태이면은 사실 중국도 한국도 사실 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양국이 같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협력 관계 없어서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한중의 협력이 없어요. 물론 그게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한중 양국이 협력해서 대화 다시 재가동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기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력해서 추진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시간 관계로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제 발표 자료집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정장 협정부터 한중 양국이 어떻게 노력해서, 지금 미국이 이런 한반도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중 양국이 이거 한반도의 전쟁 상태 끝나자 정치적인 선언이라도 한중 양국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마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한반도 프로세스 재개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어 정말 유창하신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연세대 빈곤국제개발연구소의 신상봉 선생님, 그리고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의 조정원 선생님께서 지정토론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상범 선생님까지 모시고 이제 함께 자리에서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신상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여기 앞에 허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주최 측이신데 바쁘신데 이렇게 계속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2시간을 운전해서 왔는데 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이제 비잉다 교수님의 좋은 발표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전 세션에서 좋은 발표를 많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원주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 적응 놀이터라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참여단을 모아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제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이제 시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런 발표를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할 내용은 지금 비잉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많이 달라서 교수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교수님이 전공하시는 외교 안보 쪽에는 전혀 제가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수님의 어떤 그런 해안이나 이제 주장을 굉장히 잘 배웠고요. 제가 주로 전공하는 분야는 국제 정치 경제나 환경, 무역 이런 쪽이라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냥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연구하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물론 외교, 군사 안보, 외교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벌어진 변화는 국제 정치 경제에서의 변화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변화죠, 그죠? 군사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훨씬 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걸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지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상하게만큼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현상들은 다 미국의 학자들이 공부를 하거나 유럽의 학자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언론들도 그러니까 벌써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게 벌써 오래된 전 얘긴데도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도 굉장히 왜곡되거나 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자들의 접근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걸 잘 공부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가 쓰고 있는 주요 법적 근거가 무역 확장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슈퍼 301조라는 법도 쓰고 있지만 무역 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험한 아주 굉장히 중대한 손상이 왔을 때 발동하는 대통령의 법인데, 이런 법을 중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중국이 이런 법을 활용할 때하고 미국이 활용할 때하고 태도가 되게 다르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런 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해서, 이게 미국이 47년부터 가트를 만들고 WTO를 유지하면서 해왔던 기존의 다자주의적 무역 질서를 얼마나 파괴했나, 그리고 이 파괴가 어떤 국제 무역의 규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게 파괴됐으면 그럼 이걸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다시 만들 거면 누가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될 건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되게 웃기게도 이런 연구는 이걸 많이 파괴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 파괴를 보면서 우리가 기존 몇십 년 동안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국제 무역의 규범과 질서를 따라가면서 혜택을 받기도 했던 그런 우리나라나 동북아의 주요 무역 국가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각자 하지 말고 한중일 학자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다 달라요. 한중일이 다 방법도 다르고, 미국은 일본식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식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고, 한국은 죄송하지만 좀 미국식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식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방법이나 접근이나 어떤 뭐 퍼스펙티브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함께 그 좀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코드를 만들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자리가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좀 이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공동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한중일 대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국제 무역 질서의 파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함께 연구를 하고 학부생들하고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아무도 이런 걸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학생들은 가르치는 교수나 이 국제 정치를 배우는 학생이나 전 세계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건방지죠, 그죠? 우리는 미국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을. 세 나라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그리고 또 협력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토론에 와 보면은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그 약간 좀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좀 우리가 실제로 좀 그 우리 자리에서 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앞에 허웅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우리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조금 더 뭐 교육과 연관시킬 수 있는 세션들도 앞으로 좀 추가시키셔가지고 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국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세션들이 마련된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공부를 90년대에 했는데 90년대는 여러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막 세계화가 되고 WTO가 만들어지고 중국이 가입하는데 5년이나 걸리고 막 이랬을 때지 않습니까? 그때 가트가 만들어진 게 47년이니까 WTO라고만 해도 30년이 됐어요. 지난 30년간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무슨 비차별 원칙이니 리시프로시티니 뭐 이런 게 다 우리 앞에서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 벌써 다 일어난 현상들이잖아요. 디스퓨트 세틀먼트 메커니즘도 다 작동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그 젊은 학자들이, 제가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부지런히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연구를 각자 하지 말고 좀 한중일이 상호 협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이 발표문 읽으면서 이 비잉다 선생님 발표문은 아무래도 좀 중국의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면서도 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의 특성, 그리고 미국과 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국가들, 여기에 뭐 일본도 포함되고 중국, 러시아까지 다 양자 관계의 현황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까지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토론문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미일 관계가 이제 이 인도태평양이라는 키워드 공유하면서부터 이제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그런 협력, 또 동맹의 그런 그런 범위도 좀 더 확대가 되는 좀 그런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일본이 이 모든 면에서 미국의 얘기를 다 듣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전 총리였던 기시다 총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에 그 경제 제재 동참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 토론문에 써놓은 대로 러시아 사할린 투가스전에
투자한 일본의 대기업들 미쓰이물산하고 미쓰비시의 이 지분은 계속 유지하고 절대 이 스탈린트 프로젝트는 포기를 안 하겠다. 결국엔 이 스탈린트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러시아 LNG 수입량이 이 일본의 한 해의 전체 LNG 수입량의 8%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그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그 천연가스 수급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스탈린트를 내려놓으면 또 이제 중동 국가들로부터 또 이제 천연가스를 더 가져와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운송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일본에게 유리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일본이 미국하고 협력할 거면 협력을 하지만 아까 빙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하고의 협력, 특히 여전히 일본에게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고 또 일본의 대기업 중심 단체인 경단련, 게이단련과 중국 간의 협력과 소통의 그런 틀 그리고 네트워크는 꾸준하고 또 수소경제, 환경산업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방향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군사안보에서의 동맹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중로관계 확대 강화에 대해서 빙다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 혹은 한미일 간의 그런 군사안보에서의 협력 혹은 동맹의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학술회의 때 만나는 중국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작년 6월 19일에 러시아 북한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 이 러북 간의 군사협력 결국 북한이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에 쿠르스크를 중심으로 이게 파병을 하면서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밀착이 강화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아무래도 지금 무역이나 IT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연합 회원국들 그리고 영국 이런 서방 선진국 그룹하고 중국하고의 그런 이 무역과 공급망에서의 연계 또 이 기술 관련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기술, 과학기술 그리고 이제 각종 제품을 만드는 상용화된 기술 관련해서 이 서방 선진국들과 중국과의 연계라는 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심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섣불리 러시아, 북한과의 동맹에 그렇게 가담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빙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포인트는 여전히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그런 기술 쪽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히토리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이 좀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제재를 좀 완화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이제 추격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분야. 아무래도 반도체는 제가 지금 특별히 제재가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는데 그런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분야들은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을 때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소련은 아무래도 이제 각종 공산품 소비재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 산업에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을 부담 주는 일이 없었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거의 소련과 완전히 다르죠.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고 웬만한 제품은 더 저렴하면서도 이제 성능이 우수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아무래도 견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한반도에서의 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재가동돼야 된다고 빙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중 간의 그런 소통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실 그 이제 정전협정 상태인 걸 이제 어떻게 이제 종전협정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중국 입장에선 그게
관심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한국 내부에서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 협정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이 종전으로 가는 건 종전 협정까지 가는 건 또 우리 한국 안에서도 좀 양분돼 있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확실해야 된다는 쪽하고 당장 그 비핵화 조치가 좀 덜 확실하더라도 일단 종전협정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좀 협정 체결하는 게 좋지 않냐는 그런 주장이 좀 갈려 있습니다. 이 종전협정을 너무 그래서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 내부에서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좀 반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빙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가능한 대화 프레임워크는 최대한 가동하면서 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직전 정부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통일이라는 컨셉은 좀 완전히 좀 표면적으로 빼버리고 이제 남북한 양국 시대로 가는 그런 좀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지금의 집권당 민주당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현실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이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가동됐던 육자회담의 프레임워크가 지금 당장 다시 가동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미중 관계도 예전과는 그때하고는 좀 아무래도 다르고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지금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계속 복원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휴전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푸틴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예전에도 계속 2000년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건 안 된다.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이제 러시아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그런 약속들, 그게 뭐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 과정에서의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정식 회원국 가입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죠. 그게 이제 관철되지 않으면 당장 휴전할 생각이 없는 게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좀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 육자회담이 다시 가동되는 게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겠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한중 간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소통부터 하면서 또 북한의 비핵화 검증,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 그리고 그런 게 잘 이제 얘기가 잘 됐을 경우 북한을 이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경제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는 토론문에 적어놨습니다. 원유가스 공급이라든가 국내 전력망 발전소 개보수 신축 이런 게 북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식량 이제 보건 쪽의 원조 사업 그런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이제 차근차근 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두 분 선생님의 토론에 대해서 비잉다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공감 많이 있습니다. 두 분이 토론 내용 되어서 특히 우리 신상범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도 이 토론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제 정치, 국제 관계 분석하는 과정 중에 사실 큰 문제점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 있습니다. 즉 우리 학자들이 특히 학생도 그렇고요. 습관적으로 서양의 이론을 활용해서 서양의 시각에서 이 국제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물론 서양 쪽의 국제 관계, 국제 문제 그 생각하는데 그 문제 없고, 근데 서양의 시각으로, 서양의 논리로 우리 동아시아의 나라의 관계 분석하는데 아마 문제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이런 그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좀 바꾸냐.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의 청와대학교 아주 유명한 국제관계학자 얀쉐통 교수님이 사실 오래전에 이런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즉 우리 서양의 이론 말고 우리 동아시아 국제관계 좀 접합 할 수 있는 국제관계 이론 다시 창출하자. 그래서 중국 학계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여전히 서양의 이론, 서양의 시각 아주 큰 부분을, 큰 주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면은 학자 인재 양성하는데 아마 점점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동아시아에서 특히 우리 동북아 나라들이 이런 원민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중국의 정치적 홍보 아니에요. 사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의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실 어느 경우에 공동의 원민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트럼프의 일방적인 그 도전 아래에서 사실 한중일 세 나라가 또 같은 혹은 비슷한 원인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의식을 양성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지역 발전의 지역 아니고 이 전체 세계의 발전 흐름, 미국의 패권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세계 질서가 이 세계 국제 힘 구도가 다극화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다자주의 계속 추진하고 다자 협력 계속 추진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노력해야 될 그 방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아시아 그 의식 강화하는데 사실 쓸 수 있는 도구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중일 추진해 온 그 협력도 계속 할 수 있고, 또 한중일 같이 참가하는 거 RCEP, 또 이런 바탕에서 다자주의 협력 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과정에 우리 동아시아의 공동 인식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90년대만 해도 이 한중일 세 나라 간의 동아시아의 지역 정체성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요새 21세기에 들어면서 이런 토론이 없어졌어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21세기 지금이라도 이런 공동의식, 사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회의도 참가했는데요. 사실 한중일 간에 적어도 동아시아 의식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관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로 저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잉다 선생님의 발표, 그리고 신상범 선생님, 조정원 선생님의 토론을 통해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구조적 긴장, 그리고 외교적인 한국의 기회 요인,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니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학계 간의 협력 가능성까지 이제 짚어본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